속히 관아의 모든 창고를 열어라. 그리고 쌓여있는 곡식을 남김없이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하라. 왜 가만히 있느냐? 어서 움직이거라. 대기근을 해결하라는 세종의 명을 받고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황희정승의 첫 업무 지시는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꼽히는 황희정승이 강원도에 남긴 자취를 찾아 떠나봅니다. 조선 초 세종 시절로 함께 가보시죠. 공직 생활 중에 황희 하면은 딱 관직이 탐한 사람은 아니까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축제를 하거나 죽순을 모두 수구해서 그걸 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먹게 만들어서 그 황무지로 변하는 이른바 그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 혼례를 못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세종이 듣게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조선시대 최고의 명재상으로 꼽히는 황희정승에 관한 얘기입니다. 워낙 유명한 역사 인물이라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황희정승은 어떤 인물인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임호민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황희정승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신 분이죠. 고려 말 우왕 때 관직에 처음 들어가서 조선 문종 때 죽게 됩니다. 두루 관직을 지내죠. 각조의 판서, 그다음에 삼정승을 지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인 그 명재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예. 그런데요, 홍 교수님, 황희는 재상 또 정승으로 유명한 분이시니까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강원도와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건가요? 세종께서 이제 즉위하신 초기, 정확하게는 한 4년, 5년 이 정도 되겠는데 이 강원도에 이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대기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이제 무려 인구 강원도 그 당시 강원도 인구의 27% 정도가 이주를 하든지 다른 데로 간단 말이에요. 못 살겠으니까. 그 다음에 아사를 굶어 죽든지 하고 그 토지에 강원도 토지의 한 58% 정도가 그 황무지로 변하는 이른바 그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참사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께서 즉위 초기니까 얼마나 고심을 하셨겠어요. 그 고심을 하던 중에 급기야 1423년 7월에 당시 예조 판서이던 황희정승을 그때는 이제 판서였죠. 황희를 그 강원도 관찰사로 파견하게 되고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의 황희정승의 그러니까 황희 당시 판서죠. 판서의 나이가 61세입니다. 61세로 강원도 관찰사로 내려와서 노구를 이끌고 동분서주했을 거 아니겠어요? 동분서주를 해서 우선 그 아사 상태 그 기근 상태를 갖다가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관곡을 거의 있는 대로 그냥 맨날 상소 올려가지고서는 풀고 처리도 하고 지원도 받고 그 다음에 특히 전해지는 말로는 개인 사제까지 털어가지고서는 구율에 진력함으로써 그 사태를 갖다가 진정을 시킵니다. 황희정승의 선정비 하면 삼척에 있는 소공대비란 말이에요. 소공대비가 일반 다른 분들의 선정비와 좀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까? 김태수 소장님이 좀. 네, 일반적인 선정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렇게 비석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소공대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비석의 형태를 갖지 않고 소공이 황희정승이 쉬었던 그 언덕에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를 만들어 놓는 게
기본 형상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민심을 잘 반영한 선정대라 할 수 있죠. 예. 그러다가 후대에 이제 90년 뒤에 비석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백성들의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담은 대가 오히려 선정비보다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비 형태도 다르지만은 예. 뭐 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은 다 거기에 모여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예. 자, 역사 현장을 직접 여러분께 안내해 주시는 이혜옥 선생님이 오늘도 역시 처음 소개를 해드릴 곳을 다녀오셨죠. 네.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 울진과 경계에 자리한 삼척시 원더급 노곡리. 구불구불한 산능선을 타고 2km쯤 올라가면 소공대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누각의 부식으로 인해서 내년까지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이렇게 높은 데까지 그 황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소공대비를 주민들이 한 이유가 있을까요? 관찰사 황희의 그 선정이 너무나 이렇게 못 잊었겠죠. 그래서 이곳 순박한 백성들이 가진 것은 없지만 본인들에게 많은 선정을 베풀어준 황희 관찰사를 잊지 못해서 구분을 기리는 방법으로 이 주변에 있는 돌을 전부 다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로 대를 쌓아서 소공대라고 이름 짓고 황희 관찰사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소공은 중국 주나라의 명재상이었는데요. 선정을 베푼 것으로 유명하죠. 관동 지역 백성들은 황희정승을 소공에 견줄 만한 은인이라고 여겨 대를 짓고 소공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세월의 풍파에 자갈과 돌은 무너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희 관찰사의 증손인 황맹원이 또다시 강원도 관찰사로 이곳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다가 할아버지인 황희에 이렇게 소공대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세월이 지나니까 또 돌이 막 허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을 다시 이제 정비해서 다시 쌓고는 소공대 비라고 해서 그 백성들이 소공대를 세운 연유를 적은 이렇게 비석을 이곳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비바람을 맞은 소공대비가 다시 또 부러지고 맙니다. 이후 6대 손인 황정식이 삼척 부사로 와서 현재의 소공대비를 세우게 되죠. 황희 관찰사의 뭐 명망이나 이런 걸로 봐서 그때 당시 영의정 남곤이 비문에 글을 지었고 송인이 비석에 글을 썼다고 합니다. 네. 소공대가 서 있는 이 고개는 백성들을 보살피던 황희정승이 잠시 쉬곤 했던 고개였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와 그의 덕을 기리곤 했습니다. 여기에 다녀간 분들이 무척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다녀가셨죠? 황희정승을 기리는 소공대가 있다고 그래서 네. 여태까지 삼척 지역을 찾았던 수많은 관리나 시인 묵객들이 이곳에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보면 경치도 아름답지만 네네. 저 수평선 너머로 네. 맑은 날에는 울릉도가 보였다고 그래요. 네. 그냥 아무런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눈으로도 보여서 이곳에서 일출도 감상하고 울릉도의 풍경을 보면서 시나 글로 남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곡을 풀고 사제를 털어 백성을 살린 황희정승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바다 전망과 어우러져 한 폭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태수 소장님, 그 황희정승께서 강원도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찰사로 오신 거였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해결을 하신 건가요? 일단 뭐 기록에 보면 그냥 백성을 무율하여 뭐 마음을 다해 진부해 죽은 백성이 없었다 이렇게 한 걸 봐서 공평무사하게 이렇게 식량을 배급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설화상 이야기를 보면 이 황희정승이 이제 강원도 관찰사로 영동 지방을 넘어올 때 대관령 고개 쭉 보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쭉 서 있는데 네. 거기 죽순이 잘 자랐답니다. 그래서 그 죽순을 모두 수구해서 그걸 죽으로 만들고 이렇게 먹게 만들어서 백성을 구휼했다는 얘기도 있고. 죽반이라 그러죠. 예.
굉장히 그 지혜를 발휘해서 뭐 이렇게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을 좀 채취해서 먹고 살기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요. 예. 황희정승께서는 아무래도 높은 벼슬을 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청렴한 걸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혜옥 강사님, 어때요?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황희정승과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아요. 뭐 좋은 이야기부터 또 그 반대의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한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지죠. 네. 그래서 또 자녀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딸이 이제 그 혼례를 치러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그 혼수를 장만할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혼례를 못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세종이 듣게 돼요. 네. 그래서 세종대왕이 혼수품은 물론 그다음에 그 공주나 옹주 못지않게 이렇게 성대히 치러줬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그다음에 뭐 청렴한 거는 누구나 다 알듯이 네. 그 비세는 집에서도 살았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아들하고 관련된 얘기가 좀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그 굉장히 그 학문에 게을리하면서 기생집을 자주 드나듭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당연히 말렸겠죠. 이제 그 학문에 정진하라고 그런데 계속해도 이제 말을 듣지 않자 느지막이 이제 들어오는 그 작은 아들을 보고 의간정제를 해서 절을 하죠.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아버님 왜 그러시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아비가 간곡히 청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자식이 어떻게 내 자식이냐. 남이다. 그러니까 근데 남이 지금 우리 집에 오는데 우리 식구가 아니고 넌 나그네가 아니겠느냐. 그럼 나그네를 내가 이렇게 의간 정제를 해서 정중히 맞이해야지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다음에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아들이 참의에 이제 그 봉해져서 집을 좀 뭐 아마 좋게 꾸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성대한 낙성식을 뭐 치른다고 고위 관료나 이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 황희정승이 보고 있다가 비가 새는 집에서 나라 걱정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이런 집에서 살면서 나라 걱정을 해서 어떻게 그 나라의 안위가 제대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 네. 이러면서 꾸지람했다는 그런 얘기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혹시 방송 지켜보시는 분 중에 그 아드님들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하신다면 황희정승의 사례를 잘 새겨놓으셨다가 오늘 밤 아드님이 귀가하실 때 잘 해결되지 않을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그 담당 PD 아버님께 제가 이 일화를 좀 전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시죠. 뭐라 그러네요. 그 황희 관찰사가 이제 강원도에서 이렇게 선정을 베풀었다는 그 대표적인 그 역사적 증거라고 하는 게 바로 소공대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소공대비는 이 고을의 백성들이 먼저 정말 그 마음을 모아서 소공대를 만들고 또 이후에 비가 생기는 이 과정들을 우리 김태수 소장께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관동지방 백성들을 다 이제 구제했는데 아마 곳곳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삼척이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왜냐하면 그 비석이 세워진 소공대라는 곳은 원덕읍 이몬리 예전에 그 울릉도를 가던 그 배가 다니던 그쪽인데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옛 길입니다. 보통 길 옆에 이제 잘 보이는 곳에 세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백성들이 자기네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90여 년이 지난 뒤에 그 이제 황희정성의 이제 후손이 그때 손이 이제 관찰사로 오시면서 그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보니까 대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를 쌓고 비석을 만듭니다. 그래서 혼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 후손이 세운 게 아니냐, 그건 선정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후손 입장에서는 대를 만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그런 사연을 담아줘야 되겠다 해서 비문의 내용이 그 황희정성이 어떻게 했다는 것도 들어가지만은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모아서 비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대 위에 이제 비석을 세워뒀는데 한 60년 더 지나면서 또 이게 바람에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공교롭게도 육대손이 삼척 부사로 옵니다. 황정식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삼척 사직 지금 삼척 여기 있는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비석도를 구해서 그 내용을 다시 적어 세운 게 오늘날의 이제 소공대의 비고 그것이 이제 강원도 문화재 자료 107호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백성의 수탈한 탐관오리들도 막 떠나면서 자신의 선정비를 좀 세우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홍 교수님. 그쵸? 탐관 우리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세웠어요. 선정비라고 하는 게 선정비면 백성들이 세워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죠. 근데 주로 관에서 세웠습니다. 누가? 솔직히 점잖은 체면에 수령이 자기가 세우라고는 못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눈치로다가 그 밑에 아전들이 있습니다. 아전들. 아전들은 우리가 관리 이래잖아요. 그 관은 수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리는 아전입니다. 네. 근데 관은 녹봉이 있지만 리는 녹봉이 없어요. 봉급을 안 받는다 네. 이게. 그럼 어떻게 살아? 그게 거의 전업인데 네. 뜯어먹고 사는 거지. 뜯어먹고 사는 방법 중에 아주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선정비예요. 선정비 그 세운다고 어떻게 다 돈 걷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 걷어서 2만 원 내놓고 네. 8만 원은 영어로 뭐라 그래? 전 뭐 이렇게 그런 포켓, 방향은 잘 이마이 포켓 이렇게 그런 용어를 이런 잘 식으로 모르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선정비가 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 있을 때도 세워요. 있을 때도 아전이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지나면 들어가가지고 수령한테 사또날이 오신 지 3개월 됐는데 너무너무 그냥 칭송이 자자합니다. 하나 세울까요? 그러면 대개 뭐라 그러겠어요? 뭐 이런 걸 다. 뭐 이런 걸 다. 어디다 세울 건가? 그렇게 해서 10만 원씩 걷어가지고 2만 원 내놓고 나머지는. 그 굉장히 한 수령이 네. 하나만 세우는 게 아니라 네. 곳에 몇 개씩 세우는 그렇지. 근데 그 비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성들한테 결국은 수렴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갈취를 실질적으로 갈취를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 수령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깨죠. 갖다 오물을 네. 오물을 밤에.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건 아주 약한 거고 그 다음에 깹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풍랑을 입어서 그랬겠지만은 이 선정비들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보면은 이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발라서 붙인 게 있어요. 네. 심지어 그 선정비의 그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름.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삼척 부사 누구누구 뭐 영세 불망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름을 다 쏴요. 아하. 쪄가지고 지금 보면 이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그런 식으로다가 나중에 결국 험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상당수의 선정비는 물론 전체가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하다. 다 악정비입니다. 악정비. 오히려 악정비고 이러한 그 소위 악정비와는 달리 진정한 선정비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어요. 네. 사실은 몇 군데가 있는데 대개가 아니라 이거는 전부 자발적으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세워진 거죠. 이 지금 얘기하는 소공대비처럼 그런 게 있는데 이 우리나라 선정비 중에서 제일 오래된 선정비는 고려 때 선정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게 전라도 순천에 남아 있는데 이름이 팔마비예요. 8마리의 말의 비다. 물론 이것이 그 내력에 대해서는 뭐 얘기하려면 한참 기니까 그렇고 그것이 고려 때 최석이라고 하는 그분이 승평부상가 뭐 했던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기렸던 선정비가 있고 팔마비. 그 다음에 그 언젠가도 얘기했던 것 같지만은 그 여수의 타루비, 여수. 그게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겁니다. 타루비라고 하는 것은 타루라고 것은 눈물이 난다. 이 말이 눈물을 떨어뜨린다. 그분만 생각하면 이순신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해서 전라 좌수영 옛날 군사들이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지 6년 후에 자기들을 추렴을 해서 세워놓은 1m도 안 되는 그 선정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타루비예요. 타루비고 지금 얘기하는 삼척의 소공대비. 이런 것들은 보세요. 다른 것들은 보면은 다 선정비가 이름이 뭐냐면은 선정비, 송덕비, 뭐 불망비, 영세불망비, 뭐 등등. 아주 속이 딱 뻔히 내다보이는. 근데 이거는 다 소공대비, 팔마비, 또 타루비. 명칭 자체가 너무나 심오하고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황희정승을 대변하는 이 소공대비는 그만큼 의미가 지금 처음 느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깊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강원도에 남아있는 황희정승의 흔적이 이 소공대비뿐만이 아닙니다. 이혜옥 선생님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황희정승을 기리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에 자리한 산양서원인데요. 이곳에 황희정승의 위패가 모셔져 있죠. 황희정승의 그 영정이 보이거든요. 예, 이곳은 어떤 곳이죠? 황희정승의 그 은혜를 기리는 사당을 이곳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1824년에 소동사라는 사당을 건립했는데 그 이후에 이곳도 지역 주민들이 사당으로만 모실 게 아니라 이곳 지역의 후학을 양성하는 서원으로도 이곳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1857년에 산양서원을 이곳에 건립하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서원은 유학의 스승들이나 선현을 모시는 동시에 성리학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설 교육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그 뒤에 이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1868년에 전부 회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또 그 조금 남은 흔적마저도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에 이곳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임원 측량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곳 임원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보복하는 의미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이곳 산양서원이 전부 다 소실이 되었습니다. 사당에서 산양서원으로 바뀌어 운영이 된 건 불과 11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 정책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후학 양성의 꿈은 짧게 끝나고 말았죠. 이렇게 복원된 건 언제쯤 복원이 된 거죠? 네, 이 지역 유생들에 의해서 2001년도에 네. 지금 같은 산양서원 모습으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년 음력 10월 중정일에 해마다 빠지지 않고 황희정승에 대한 제례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서원 입구, 산양서원 묘정 비각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산양서원에 대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산양서원 묘정 비각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저 안에 그 비석이 있는데 어떤 비석이죠? 네, 저 산양서원 묘정비는 네. 1857년도에 산양서원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1861년에 세워진 비각입니다. 네. 어쩌면 옛 산양서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유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 비석을 토대로 해서 2001년도에 이 산양서원 전체가 복원이 된 것입니다. 서원을 건립한 동기와 서원에서 모시는 인물을 찬양한 문장이 비석에 적혀 있던 덕에 산양서원을 복원하고 유지할 수 있었죠. 그만큼 귀한 문화재입니다. 네, 지금 우리 황희정승의 흔적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만은 이 후대 지역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제 황희정승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강원도민으로서는 황희관찰사 이렇게 이제 지금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선정을 베푼 황희관찰사를 기리기 위해서 또 모시기 위해서 세운 사당이 바로 소동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해서 지역의 사람들이 사당을 세우는 거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향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네. 그 삼척은 조금 특이한 게 그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각 지역의 문중마다 그 어떤 자기 인물을 네. 자기 선조를 이제 선양하는 그런 사당을 많이 네. 짓는데 삼척에는 자기 어떤 문중하고 관계없는 네. 지역의 부사를 지냈거나 뭐 관찰사를 지냈던 분들에 대한 사당 건립이 이제 추진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동사 같은 경우는 황희정성을 모시는 그런 사당이고 예. 또 삼척 부사를 하셨던 김효원이라는 분이 네. 계시는데 그분을 모시는 이제 경행사가 세워지고 또 삼척 부사를 했던 이세필이라는 분을 모시기 위해서 또 용산사가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사당이 후대 이제 서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그 이제 소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산양서원으로 예. 이렇게 격을 높이면서 이제 황정성을 모시게 되고 경행사는 이제 경영서원으로 승격하면서 김효원과 함께 허목부사를 같이 이제 모십니다. 그리고
용산사는 용산 서원이 되면서 이세필 선생을 모시는 그런 서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후대 이제 1868년 이제 서원 철폐령에 의해서 이게 문을 닫게 되지만은 비록 삼척은 그 이렇게 외진 곳이지만은 지역의 문중 역사 인물 보다가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신 부사라든가 관찰사 이런 분들을 모시는 분위기가 조선 후기 때 이렇게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네. 꼭 그 지역 출신이고 우리 문중이고 이걸 떠나서 지역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모습은 참 보기 좋은데 네. 그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도 이제 동명 중에 교동이 있는 곳들이 전국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그 교동이 있는 곳이 이제 유래적으로 보면은 향교가 있던 마을일 텐데 향교가 전국 곳곳에 이렇게 많았던 것처럼 서원들도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유명한 서원 뭐 어떤 게 좀 있어요? 서원이 15개 있었어요. 네. 총 기록에 보면 15개 정도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세워졌거나 회철됐거나 뭐 대부분 뭐 파손됐거나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이 대원군 때의 그 유명한 아까도 이제 뭐 말씀이 나왔지만 서원 철폐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공자가 살아나도 뭐 내가 뭐 용서하나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서원을 전부 그냥 철폐를 시켜서 서원 철폐령 때 거의 전면 몇 개만 남겨놓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또 유림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을 벌이니까 그것도 핑계 대가지고 회철시키고 그 다음에 6.25 동란 때 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그 많이 거의 대부분 없어졌는데 아까 말씀 나온 대로 강릉의 오봉서원이 최초의 돈의 그 최초의 선입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15개 정도에 달했는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전란이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 원형이 거의 그대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영월에 있는 그 창절서원입니다. 창절사라고도 하는데 그 창절서원이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 이 사육신 등 단종에 대해서 이제 절의를 지켰던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 사당의 성격이 강했다. 창절서원이.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왔던 강릉의 오봉서원 같은 경우에는 돈의 최초의 서원이자 중국에서 가져온 공자의 진영 초상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춘천에 이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 춘천에 문암서원이라고 있어요. 문암 그럴 문자 바이암자. 문암서원은 그 언젠가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그 춘천이라는 곳이 퇴계의 어머니 춘천 박씨의 그 고향 땅, 즉 퇴계로 봐서는 뭐가 됩니까? 외향이 되죠. 외가고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다가 그 이 퇴계 선생을 기리는 서원이 세워집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얘기하는 문암서원이 되겠고 나중에 이것이 사회까지 받아서 사획서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그 이 대원군 때 서원 철폐령 때에 그 철폐가 되고 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주 지역에 이제 그 유명했던 서원은 이것도 지금 없습니다만 칠봉서원이라고 7개의 봉우리 칠봉서원이라고 해서 요것도 우리가 다뤘지만은 그 이 고래 충절이자 그 조선 태종 이방원의 스승이었던 운곡 원천석 선생을 기리는 물론 이제 그분만이 아니고 그 해서 포함해서 4명인데 운곡 원천석 선생을 기리던 이것도 사획서원이었는데 그 1871년에 서원 철폐령 때에 회철이 되고 맙니다. 황희정승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모아왔는데요. 임 교수님, 청백리 황희가 탐관오리 뭐죠? 황희정승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렇게 탐욕을 부린 경우는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물론 간간히 좋지 않은 무슨 사건들도 있었고 한데 오히려 이 자식들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 같고 주변 인물에 대한 문제들이 더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답이 가능할까? 관직을 탐한 사람은 아닐까?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축제를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 이게 이분이 거의 70년 가까이 단직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의미 두지 말고 탐관 하신 분 아닌가.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되네요. 긍정적인 의미로. 네. 제가 좀 의아한 게 어쨌든 재상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재상에 그 준한 녹봉을 받긴 했을 텐데 정말 그렇게 그 청백리의 그 길만을 살고 비새는 집을 살았을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의정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그 관료보다는 훨씬 높은 그 현무를 받았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미화된 면도 없지 않나 그런 의문이 그 생기긴 평전 했어요. 속에서 네. 보면 황희정승이 대사원직에 있었을 때 네. 이분은 꼭 뇌물을 황금으로만 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황금 대사원이다. 네. 뭐 이렇게 그런 했다고 기록을 그러고. 저도 본 적이 없는 척하면서 네. 이렇게 그 주변에 어떤 그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었다. 뭐 이런 평가들을 이제 평가도 후세에 있죠. 하는데요. 뭐 사람이 살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은요, 홍 교수님한테 하려고요. 너도 옳고 너도 옳다. 이 황희는 융통성의 화신. 요거 이제 좀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유명하죠. 네. 이게 아마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데도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게 알고 배웠던 것 있는데 같아요. 워낙 뭐 우리 저 얼마 안 슬기 씨가 됐어요. 워낙 똑똑하니까 다 알 테고 이 황희정승과 관련된 일화는 아까 우리 저 이혁 선생님 잠깐 얘기했지만 너무 많고 아주 버전이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또 너도 옳다 이런 얘기인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 황희정승이 퇴청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종이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A 종이 있고 B 종이 있는데 요놈이 쪼르르 와가지고서는 막 고자질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 말이 옳구나. 근데 옆에 있는 놈 가만히 있겠어요? 와가지고서는 자기 입장 또 내야니까 네가 옳구나.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자기 조카가 달려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다가 작은 아버지 숙부님 이렇게 했겠지. 아니 얘도 옳고 얘도 옳다라고 하는데 그 일국의 재상이라는 분이 종들 말이지 하인들 시비 하나 못 가립니까? 그래서 나란 일 어떻게 봅니까? 이러고 따지고 덤벼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랬을지 안 그랬을지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얘기 전에 오는 얘기가. 네.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랬을 때 조카한테도 또. 그렇지. 그 얘기를 딱 듣고 조카한테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도 옳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삼자가 다 옳았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대한 평가는 물론 이제 조금 전에도 여기도 나왔나 융통성이라든지 배려, 소통 뭐 이런 등등 각양각색이고 했는데 요거를 두 가지로 간단하게 압축을 시켜보면 제가 생각엔 첫 번째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예요. 이 황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즉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잣대로 볼 수가 없다. 원초적으로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사적 영역에서는 가급적 어떤 배려라든지 관용, 이해 이런 것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반면 공적인 면에서는 이 어명에 저항을 할 정도로다가 엄격함이라든지 또는 공평부사라든지 이런 입장을 끝까지 견지함으로써 18년씩이나 재상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또 청백리에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전하, 제발 퇴직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임금님의 총애를 완전 막 한 몸에 받으셨던 것 같아요. 퇴직도 못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8차례나 사직 상소를 올렸는데 거부당했다는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이 태종 때까지는 왕이 직접 이렇게 육판서를 거느리고 정치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정성에 쓸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세종 때 넘어오면 정성 중심으로 이제 판서들하고 같이 업무를 보면서 정성이 슬기롭게 정치를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고 권한을 많이 이렇게 줬군요. 그리고 또 태종 때부터 황희는 왕의 신임을 받아왔고 여러 가지 평전에 보면 덕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굉장히 덕이 있으면서 오늘날 말하면 행정의 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세종과 같은 지혜로운 군주의 정책을 받쳐주는
아주 실무 행정가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분이 갖추고 있는 그 어떤 덕망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면서 가는 그런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임금은 그 황희를 붙들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역대 가장 태평성대가 이루어졌고 네. 또 많은 업적도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황희를 수십 년간 가장 아낀 분 이러면 이제 세종을 우리는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태종대에 세종의 왕위 등극을 반대했다 황희가. 임 교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 실제로 그 황희정승은 세종이 세자로 책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아마 정치적 역학 관계들을 관계들이 작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이 황희정승은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 인간관계나 굉장히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원칙을 굉장히 고수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 세종의 형인 그 양녕대군이 이미 세자로 책봉이 있었는데, 이제 왕실의 외척들이 이제 그 정권 다툼하는 과정에서 그 양녕의 삼촌들인 민무구, 외삼촌이죠. 민무구, 민무휼 이들에 대한 그 탄핵, 그다음에 이들을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그 황희정승이 앞장서서 이들을 그 처벌을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상반되죠. 그 양녕을 그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는 인물들을 쳐내는데 이 황희정승이 앞장서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양녕대군을 태종이 폐위시키고 세종, 즉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할 때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그 황희정승이 국본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다. 즉 이미 책봉된 그 양녕을 폐위시키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오히려 또 어찌 보면 초기에는 그 양녕을 흔들었다고 생각되지만 끝까지 가서는 양녕대군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이 황희정승은 이제 그 유배를 가는 그런 처지까지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황희정승이 세종, 즉 충녕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세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던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문제 삼지는 않은 것 같고, 다만 국가의 근본인 이미 책봉돼 있는 세자를 폐위시키고, 무슨 양녕이 정신병자도 아니고요. 멀쩡한 인물인데 이걸 폐위시키고 세자를 다시 다른 인물로 한다는 것은 특히 조선 초기라고 하는 국가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게 썩 안정적인 그 기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끝까지 이 세종은 황희정승은 이 양녕을 세자에서 폐위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반대로 세종을 반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장자 세습의 원칙을 기수했던 그런 게 아닌가? 그럼에도 이 세종은 이제 수십 년간 또 황희를 또 우리 민족을 위해 참 큰 결단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유슬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뭐 공부를 워낙 또 좋아했고 해서 외우는 걸 좋아했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암기 과목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역사 인물들 중에서 이게 업적이 많은 분들. 맞아요.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외워야 되는 분들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도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썩 제가 가까이 두고 싶은 분은 아닌데. 그렇죠. 이 70년 공직 생활 중에 황희 하면은 딱 대표적인 업적, 가장 크고 중요한 걸 꼽는다면 황 교수님 뭐를 꼽아야 될까요? 꼭 뭐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종무의 쓰시마 정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김종서의 사군육진 개척 이런 거. 외우기 좋잖아요. 그게 참 문제인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태수 소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했는데 행정의 달인이었다. 황희가. 그다음에 실무 행정가였다. 보좌를 잘했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18년 동안 재상을 하고 70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황희정승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큰 거 한 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지. 큰 거 한 건. 그리고서는 딱 부각시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고 18년 동안 그 정승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총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총리라는 게 오늘날 총리도 총리가 각 부처의 일을 갖다가 합니까? 아닙니다. 거중 조정을 하는 거지. 대통령 보좌하고. 이게 뭐 적절한 비유는 네. 전제주의 시대니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뭐 구체적인 치적을 얘기한다면 황희는 오히려 그 이 민생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 이 곡물 종자를 개량한다든지 아니면 뽕나무 증식을 한다든지 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농업을 증진시킨다든지 또 이 천출의 자식을 그 자식의 천역을 면제한다든지 이런 것들. 네. 이게 겉으로 티는 잘 안 나죠,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생에서는. 자, 오늘 시간여행 강원 마지막 순서 역시 역사 가정입니다. 역사 스토리 if인데요. 오늘의 가정은 우리 오늘 패널 분들이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직접 돼보시는 상상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강원도 관찰사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이혁 선생님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어느 시대도 괜찮습니다. 태조 시대도 좋고, 예, 뭐 순종까지도 괜찮습니다. 다 좋은데 언제 어디로 어느 시절로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대신 모든 일을 내가 관찰사가 돼서 강원도 내에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번 상상을 해보죠. 가장 즐거워하시는 이혁 선생님 말고 우리 임 교수님부터 먼저 상상의 나래를 좀 펴주십시오. 예, 저한테 기회를 먼저 줘서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 그 질문에 답은 목민관으로서 네. 이 위기가 곧 그 인물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다스리는 목민관, 즉 예. 관찰사, 그 위기 상황의 인물이 되는 네. 그 관찰사가 되고 싶죠. 언제쯤으로 가고 싶으시죠? 저는 그 위기라고 위기가 어느 시대든 닥쳐오는 간에 시기, 하여튼 위기 시대. 위기가 닥쳐오는 시기. 다음 그 이혜욱 관찰사의 상상 속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기대가 돼요. 네, 그 엄마라서 그런가 단종에 대한 그 생각은 유독 좀 그 계속 생각이 예. 떠나질 않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가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있었을. 그래서 꼭 단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께서는 위기에 이제 항상 달려가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을 어루만져주는 좀 엄마의 알겠습니다. 마음. 어머니 같은 관찰사가 그렇죠. 되겠다. 네. 정리를 하자면. 예. 자, 이번엔 김태수 관찰사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 송강 정철이 네. 강원차 관찰사 하고 난 다음에 부임에 와서 후임으로. 후임으로 와서 일단 뭐 이렇게 그 목민관으로서 일은 다 하되 특수지책 하나를 하고 싶은 게 뭔데요? 그게 와서 관동 팔경을 이분이 이제 노래하고 갔다면 예. 저는 그 각 이게 고을에 연락해서 계곡 중에 빼어난 계곡을 좀 적어 올려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계곡을 제가 한번 답사를 해보고 예. 유명 시인 묵객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직접 다니면서. 9곡을 9개의 그 뛰어난 계곡을 선정해서 그 시문도 남기고 그림도 남기고 홍보를 했다면 아마 지금 21세기에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특수시책을 좀 추진하고 싶네요. 꼭 옆에서 이렇게 시를 쓰고 계셨지 네, 않았을까. 저는 그냥 계곡에 발 담그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그 수백 년 뒤를 내다볼 후손들을 생각하는 관찰사 김태수 관찰사셨습니다. 대단한데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우리 홍인희 관찰사께서 상상을 좀 해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선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조선왕조 실록 정조실록의 일부 내용을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대로. 그 1793년 7월 24일자인데 정조실록 강원도 관찰사 심진현이 아래였다. 상이 소견하고 이르기를 내가 관동 백성의 생활에 관하여 밤낮 마음에 잊지 못하는 것은 고기잡이 하는 집이 산삼을 곡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관동 백성들의 가장 지탱하기 어려운 점이다. 눈치챘죠? 뭔 말인지. 네. 예. 조선시대 강원도 백성들의 고통이야 뭐 좀 많았겠어요. 삶의 고통이야. 그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삼을 바치는 일이에요. 삼을 갖다가 바치는 일인데 이때 삼이라고 하는 것은 산삼을 얘기합니다. 산삼을. 근데 당시 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궐에서 조정에서의 어떤 그 궁중의 약재, 또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조공이에요. 워낙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이 중국에서 틈만 나면 이 산삼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담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결국은? 백성들한테 오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고스란히 이 부담이 그 전해지게 되고, 특히나 이 중에서도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중환의 택리지 뭐 이런 데 봐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강원도를 산삼지향이라고 그래요. 즉 삼이 많이 나오는 지향, 고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삼이 많이 나는 곳이라는 이유로 해서 농어촌을 구분하지 않고 삼척도 마찬가지. 거기서도 삼을 바쳐요. 그러면 어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 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삼을 바치라고 딱 내려와. 지금처럼 뭐 조세행정이 치밀해가지고 어디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산삼지형, 산이 많이 나오고 니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달에 몇 관 뭐 이런 식으로다가 딱 정해지면 그 할당량이 백성들한테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생업 포기하고 뭐하러? 산삼 캐러 다니는 거예요. 산삼 캐러. 그러다가 이 부담이 이제 못 바치면 어떻게 해요? 관아에 끌려가서 맞는 거니까. 그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중에 그 이주를 하거나 타지로다가 또는 숨거나 산속에 숨어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이제 속출을 하게 돼요. 저를 관찰사로 명해 주신다면 그 당시에 이 깊은 산중 곳곳에다가 이 천연산삼에 버금가는 오늘날과 같은 뭡니까? 장뇌 같은 거. 장뇌는 틀린 말입니다. 그게 산양삼이 맞는데 산양삼. 원래 말이 이 산양삼을 대량 재배를 해가지고 삼으로 인한 당시의 폐단, 즉 이걸 삼폐라는 말이 실록에도 나옵니다. 삼폐, 삼으로 인한 폐단. 이 삼폐 문제를 해결해 보았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종이 가장 신뢰했던 정승은 황희 정승입니다. 그 황희 정승을 강원도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일부러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강원도가 세종의 머릿속에 변방이 아니라 분명히 중요한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면서 시간 여행 마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역사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